지금부터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손 교수님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손양훈 경제학과 교수님의 자장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토론까지 참석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토론자로 5분을 내셨는데 그중 4분은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을 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제 공기업 위주로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배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었고 민간 기업이 본격적인 어떤 에너지 자원 개발에 들어가본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각 기업에서 오신 분들께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정우진 실장님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국내에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다뤄오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5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각 토론자께서는 뭐 6, 7분 정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표자들께서 답도 좀 하시고 플로어에서도 의견도 주시고 해서 시간 내에 어떤 토론을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진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고 윤병로 사장님, 안주원 사장님, 서보성 팀장님, 그리고 김상민 팀장님 이런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손양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죠. 저희 자원개발 산업이. 요 전에 한 5, 6년 그전에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자원개발에 가장 역동적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대가 한 5,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좀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 후유증이 그냥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돼갖고 다시 건강하게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다시 이제 영영 못 일어나게 될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고, 앞으로도 더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공기업이니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유가가 아시다시피 좀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반 이상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뭐 당장 한 1년, 2년 내에 다시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유가가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이미 투자를 아까 그 발표자분 말씀하셨지만 2008년 이후 엄청나게 우리 지금 현재 저희 수준에서 지금 뭐 해외 개념에서는 저희 투자가 결코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개념에서는 상당히 수백억 불을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과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뭐 자원 가격도 떨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또 봐줄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거나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자원개발 산업이 이제 어떤 침체기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손해도 많이 나고 그러겠지만, 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그동안 이게 쌓아올린 어떤 그 인적 역량이죠. 인적 역량, 기술력, 그리고 아까 그 이강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개발에 제일 중요한 게 정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부도 결국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떤 요소들, 기술력이나 역량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어떤 사업을 해갖고 저희가 어떤 손실을 났다 하면은 뭐 손실을 날 수 있지만, 거기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서 복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역량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키운 역량인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자원개발이 해외에서 좀 스타트를 해서 뭐 중간에 기복은 있지만 상당히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계속 인력도 육성이 되고 대학의 그 자원개발 과도 뭐 상당히 생겨나고 또 활성화되고 그러다가 지금 97년대 외환위기 때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붕괴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게 한 10년 그 후에 10년인데 그 과정에서 거의 저희 쪽 그 인력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약 그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리고 그때는 또 유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원개발을 계속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좀 광고를 살더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더 높은 광고도 좀 살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유추해 보면 지금 다시 이게 중단이 돼서 상당 기간 갔다가 아까 또 유가가 다시 오를 때 다시 시작하면은 물론 이제 돈도 문제지만서도 인력을 다시 또 육성해야 돼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국정조사가보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장 그 지금 좀 저희들이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조사가 끝나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지만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어떤 식이든지 사업은 계속돼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서 경험도 쌓고 인적 그 기술력이나 네트워크도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정책 환경을 우리가 좀 정부나 기업, 국회 이런 데가 다 노력해서 이런 것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단순히 지금 과거 한 4, 5년, 한 5, 6년 전은 광고를 확보하는 데만 좀 상당히 힘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자원개발은 광고만 확보해서는 그 순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확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뭐 마케팅이나 트레이딩 역량을 좀 우리가 개발을 많이 확대를 하고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같이 이런 좀 관련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육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원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또 우리 자원안보 역량을 좀 상당히 높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박주원 교수님께서 그 해양 프렌트에 말씀을 아까 여러 가지 그 업스트림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해양 프렌트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 상당히 그 포션이 많은 걸로 저희 나라가 그 FPSO나 드릴십에서 상당히 그 포션이 많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내막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산업들이 외형만 그렇지 내실은 거의 잘 없는 거의 단순 조립 상태 해양 프렌트가 단순 조립 상태고 80%가 기자재 80%의 기자재가 다 외국에서 의존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조 수준의 어떤 그 제조업에 오리엔트된 어떤 그 해양 프렌트 산업이지 이게 결국 좀 더 그 고부가 가치가 높은 그 해양 프렌트 산업은 아닌데 결국 이것은 곧 중국이 따라올 거고 후발 이미 이제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삼성중공업이나 어떤 그 현대중공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우단계로 가야 되려면 결국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해양 프렌트 같은 거는 자원개발, 해양 자원개발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원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양 프렌트에서 좀 더 고부가 가치가 높은 해양 프렌트 산업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려운 여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자원개발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산업이라고 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아까 신성장 동력 여러 발표자분이 말씀하시지만 신성장 동력에 관련되는 여러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자원개발의 산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같이 그냥 단순 투자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신 운영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운영권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리스크도 많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부분 같은 데는 아까도 그 박종훈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투자가 민간 투자는 보면 다 원오브댐으로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자원 개발 산업이 아니면은 기업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좀 민간 쪽에서도 길러야 되고 공기업 같은 것도 좀 더 지금까지 현재 공기업 조직보다는 상당히 전문화된 조직 그리고 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독자적인 어떤 성장 전략이나 사업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버넌스 구조 지금은 상당히 어떤 정책이나 정치 환경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독자적인 성장력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기업도 이런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가버넌스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최근에 자원개발 산업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요소가 많은데 뭐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 되지만 제가 좀 강조드린 바치 그래도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은 실제 우리나라 석탄 사업을 많이 하셨었죠. 경동에너지의 윤봉로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경동에너지에 소속돼 있는 윤병로 사장입니다. 저희는 아까 세 분 교수님 주제 발표할 때 내용을 보니까 석유 쪽이고 규모도 크고 이게 저희가 했던 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역시 큰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이 필요로 되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저는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크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개발을 해봤던 그런 경험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아시는 대로 그 무연탄을 캐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한 100만 톤 정도 매년 캐다가 지금 이제 자원 문제로 한 60만 톤 정도 캐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동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경동에너지로 이제 신규 사업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정도 보면은 이제 그 무연탄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74년에 이제 왕표 연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원료가 필요해서 이제 74년에 이제 탄광을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경동 보일러라든지 뭐 그다음에 도시가스 또 원진 많은 에너지 관련 회사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저희 탄광 공장을 보면은 조금 이제 탄광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한국식의 채탄 방법이라 할까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갖고 이제 그 부가가치를 쌓고 경험을 많이 쌓는데 이제 광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배우려 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설비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 그 막장에서 그 연관된 어떤 그 뭐 탐사라든가 탐측 뭐 이런 분들이 대가 끊어져 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외에 한번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많이 찾아봤지만 그쪽은 이제 대부분 유연탄이고
또 모든 그 구조나 이런 게 달라서 북한 쪽에 적용을 하면은 비슷하겠다 해서 사실 북한 쪽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탄 회사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활용 이런 면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자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내화물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그네사이트나 알루미나나 흑연 같은 원료를 사용을 했는데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중국 정책이 바뀌어서 원료는 가져가려면은 막대한 세금을 붙이고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회사를 접을 것이냐, 제가 그때 당시 부장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98년에 처음 중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중국 정부하고 부딪혀서 마그네시아를 저희가 광산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분을 갖지는 못했었는데 소량 지분을 갖고 들어가고 또 이제 정부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이제 아마 좋은 조건에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인상의견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저희는 제조업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원광만 개발하는 쪽은 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원광부터 제조업까지 그 수직 계열화를 이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광산을 개발하다가 조금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쓰는 사람들이 그 부족한 거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같은 조직이라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들도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유저가 들어가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면은 적절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참 아쉬웠던 게, 저희는 그냥 그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개 기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중국 정부를 만나고 협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유럽의 그 다국적 기업들은 대사관을 이용해서 이 힘으로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저희가 탐내던 아까운 자원 이런 것들은 저희까지 안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뭐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참 저희가 이제 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시작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산동 쪽에 뭐 알루미나, 복사이트 이런 쪽에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13년 동안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공장을 8개 만들어서 자원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장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니켈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 광물공사하고 같이 합자를 해서 지금 장강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석회석 광을 안희성에서 개발해서 배로 한 이틀 정도 날라서 가공을 해서 이제 포스코에 스테인리스를 만드는데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기업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광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금이나 뭐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해서 이제 광물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됐었는데, 정말 그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확한 판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예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이제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 몽골에 그 맑은 공기 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에 좀 진행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몽골이 6개월이 겨울인데 유연탄을 이제 연료로 바로 떼다 보니까 울란바토르 온 시내가 겨울이 되면은 그냥 석탄 그 유연탄 가스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해서 이제 어떤 광산도 이제 싼 가격에 주겠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공장을 세울 뭐 그런 것도 주겠다 해서 이제 그 유연탄을 이제 가열을 하면은 뭐 콜타가 나오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반코크스가 나옵니다. 그 반코크스로 이제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잘 진행을 해가다가 이 정부가 바뀌게 됐어요. 정부가 바뀌니까 이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 계속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는 1년 내내 가동을 해야 그 경제성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1년 내내 가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들어준 반코크스를 사서 자기들이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금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접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원 개발을 하면서 어떤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또 스톱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30년 동안 지금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자원 개발을 하라라고 오너가 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책임져라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오너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확실히 못했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만 잘 만들고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자원 개발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1990년대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한테 주는 아이템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프리카 지금 뭐 북한도 2000년까지만 해도 많은 광들에 대해서 오픈을 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북한 쪽에 한 20여 번 그 방문하면서 이제 자원개발 쪽에 많은 그 협의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아까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 인적 자원이나 전문 인재 육성하고 최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공 기술.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공 기술은 경제성 없는 자원을 경제성 있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어떤 공사하면 공사 한 군데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그런 그 힘까지 그 유저의 어떤 그런 그 힘을 같이 빌려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제가 안바토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투자할 때부터 유심히 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니켈광을 뭐 연간 6만 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저희가 그냥 작은 기업이지만 유출을 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뭐 시간을 조금씩 오버를 하셨는데 너무 말씀이 재밌어서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KTC 코리아의 안주원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금속과 졸업하고 83년부터 그 비철금속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망간 이런 쪽에서 비철금속 한 7, 80까지 하다가 철강 원료 원자재 쪽으로도 제가 해보고 그다음에 철광석, 뭐 석탄, 에너지 분야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가 계속 있습니다. 그 에너지나 비철금속 쪽은 그래서 선물 거래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련 공장, 희소금속 재련 공장도 공사하고 같이 공장도 운영해봤고 해외 강산 개발 한다고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한 25년간 이상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느낀 것도 많고 실무적인 경험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 쪽에서는 우선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정부 조직이 그 현재 그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큰 자금을 투자하려면은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장관, 공사 대표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바하고 그 강산학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강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산학과 출신이 이제 직접 진두지휘 해갖고 상당히 그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그 공사에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책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도 수조 날리더라도 국가 자금을 쓰더라도 책임이 없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몇 억을 빌리면은 연대보증 쓰고 대표이사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상당히 그 어려운 고통을 갖고 있는데 수십조, 수조씩 날리면서 책임 못 지는 그 자원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뢰가 한 10개가 있는데요. 요즘에 뭐 융합이라고도 경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초기에 진입해서 지뢰가 터져갖고 뭐 국가적으로 망신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지뢰 밭을 10가지를 건너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실무에 대한 어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지질 탐사나 뭐 성강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물 거래,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해외 법무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그 보통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그 후진국들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대해서 어떤 그 보험 의혹으로 인해서 수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금지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제성,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 다양한 그 경험을 갖고 기획 능력까지 갖고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이런 그 전문가가, 자원에 대한 전문가가 현재 거의 뭐 없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사하고 합작 공장을 해봤기 때문에 겉핥기로 하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직원들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종합상사가 과거에는 좀 IMF 전에는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한보라든가 그 자원 투자 해갖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경제 위기가 한 10년에 한 번씩 다가옵니다. IMF라든가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 회장들은 이제 모두 팔아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좋은 그 광고들을 다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아까 그 얘기한 그 금융 시장에 대해서 선물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원자재는 선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선물 시장을 모르고 나서 이 자원이라든가 금속이나 에너지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시장에서 달러 강세나 그다음에 이제 유로 약세, 특히 달러 강세에서 유로 약세가 되는 경우는 원자재가 그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게 달러 강세가 어떻게 일어나고 유로 약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FRB 미국의 그 금융 시장 FRB가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냐, 양적 완화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가 유가가 20불짜리가 100불로 오르고, 또 ECB나 일본 중앙은행이 또 돈을 찍어내면서 다시 이제 원자재가 다시 폭락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선물 지식이나 금융 지식, 포렉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어느 분야 쪽에 투자할지는 전혀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MF 때 그 98년도에 그 조지 소로스를 옆에 앉혀놓고 헤지펀드한테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고 나서 뭐 말레이시아의 마하타리 같은 총재는 25%밖에 개방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는 개방을 하다 보니까 해외 그 외국인이나 헤지펀드들이 한 400조에서 500조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저도 이제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쪽에도 이제 법인도 갖고 투자도 하고 소송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대한상사에서 판결을 받아갖고 계약서 작성할 때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어떤 관할권이 어디냐, 영국이냐, 뭐 홍콩이냐, 한국이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 나라로 가서 판결을 받고, 지금 한국에서 판결 받은 것도 대한상사에서 판결 받은 거를 인도나 중국이나 가서 지금 집행을 한 10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돈을 한 건도 받은 게 없어요. 해외 투자 가서 투자한다고 후진국 가서, 거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자기네 자국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들이 팔이 안으로 기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김현장이나 이렇게 쓰면은 론스타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줍니다. 공정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해외 쪽에서는 소송에서 받은 사례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한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은 전부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아까 보험 의혹 때문에 지금 수출 관세, 지금 인도네시아에 갑자기 니켈이 수출 금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필리핀으로 몰리고 하다가 이제 지금 각 나라별로 강물이나 원자재 에너지는 언제 수출 금지를 때릴지, 수출 관세를 때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저는 금속을 좀 오래 해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성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경제성 있는 거 해서, 과거에 이제 석탄 가격이 가격이 이제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가 금속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상당히 저가라든가 그다음에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저가 금속이나 단가가 낮은 강물들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운송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 소득이 또 한 3만 불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고가 금속 쪽에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 아시아 쪽에는 이제 금속 원자재나 여러 가지 정제된 원유나 이런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재련 공장을, 강물이 나오는 현지에 가서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공장을 직접 재련 공장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보면은 후진국 다녀보면은 이제 전기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전기가 상당히 저렴하게,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두바이도 저렴하지만은 전기 발전소 설비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 발전소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현지에 있는 강물 자원 쪽에 우선은 같이 투자해서 연계해서 금속들을 재련을 하고 그런 쪽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석유화학 쪽도 종이 공장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농산물 쪽도 인구 증가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희소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지에 발전소를 지어서 현지에 공급을 해주면서 어떤 강산 쪽의 투자 관계도 처음에는 리스 정도로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리스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재련 공장을 하니까 필요한 강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때 이제 강산 투자를 차기에 서서히 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의 서보성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노베이션의 서보성입니다. 엊그제 EMP에 계시다가 고위문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식하신 분을 이제 뵙고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SK 이노베이션의 EMP 역사가 이제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미얀마 프로젝트, 80년대에 저희들이 큰 실패를 보고 낙담을 했던 미얀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너무 쉽게 받고 너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이후로 그 교훈을 바탕 삼아서
베트남의 15-1이나 까미샤 프로젝트 그리고 브라질 자산의 그 성공 등을 통해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결국 그거를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 EMP 사업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작은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 밑거름을 얻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EMP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아까 윤병로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주는 매니지먼트와 주위 분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작은 성공에 뭐 좋아하지 않고 큰 뭐 중간 그 실패에 낙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돼야 EMP 사업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세 분의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EMP 사업을 하려면 오퍼레이터십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그 미얀마의 프로젝트에서 그 낙담을 하고 오퍼레이션에 다시 못 들어갔었는데 EMP 사업을 하면서 결국 오퍼레이터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EMP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대 중반부터 계속 오퍼레이터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 성과로 이제 최근에 일어난 거는 14년도에 언컨벤셔널 쪽에 미국 생산 광고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취득한 중국 그 남중국해 앞에 그 컨벤셔널 탐사 사업의 운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운영 역량을 확충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또 나왔던 게 이제 EMP 사업의 대형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SK 이노베이션도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일생산량 7만 BD 수준으로 다른 그 메이저나 IUC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숫자이고요. 뭐 엑스모빌에 비하면 1% 수준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전 정권이나 여러 그 저에서 그 공기오일 중심으로 대형화하는 거는 뭐 맞는 방향이라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압축 성장에 따른 어떤 진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이제 저유가 때문에 사실 많은 뭐 메이저들이나 IOC들이나 그 캐펙스를 줄이고 오펙스를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최근에 들리는 그 얘기로도 레이오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가의 급등락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급락하에 또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가 있고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결국은 받쳐줄 거고 그러나 뭐 미국의 셰일이 그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이퀴블런트를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유가 수준이 이렇게 저유가 상황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EMP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그 우량의 자산을 더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 스페큘레이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규모나 이 시기 조정은 좀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유가에 상관없이 EMP 사업을 계속 하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나 럼섬으로 봐서도 결국은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80년대 초반에 저희들이 EMP 기업 사업에 처음에 진출을 했지만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과연 그 큰 리스크를 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은 SK가 이제 대기업으로 일정 부분 대기업이라고 되지만 EMP 비중으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책이 없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기업이 특혜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그 경쟁을 하는 상대들인 우리 국내 기업들의 다른 기업들이 아니고 결국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큰 그 메이저 기업과 IOC들하고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의 장기적이고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스 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LG 상사의 김상건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LG 상사 석유사업 1팀에서 중동하고 아시아 쪽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면 마지막 자리에 문제가 뭐냐면 할 말을 앞에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정리해서 좀 제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컨퍼런스 같은 데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가서 이제 쭉 제 명함을 뿌리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제 회사가 LG 상사이기 때문에 LG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사업 기회를 이야기하게 되면 LG 상사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5천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정도죠. 딱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딜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규모라는 것은 이 석유 사업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그 PIW라고 그 페트롤리움 인텔리전스 위클리라는 데서 매년 석유 업계의 석유와 가스 업계 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50위 안에 드는 한국 업계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이제 그나마 좀 순위가 높은 데가 SK 그리고 KNOC입니다. 아마 60위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LG 상사는 100위권에도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금 이게 LG 배지를 달고 여기에 앉아서 대기업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수준. 투자 규모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메이저들이 상대도 하지 않고 사실 저희도 같이 메이저랑 사업할 기회가 있게 되면 메이저들이 저희랑 상대도 그러니까 정보도 잘 주려고 하지 않고 게임이 조차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단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PIW 이쪽에 랭킹에 들어있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찬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사례 이야기하실 때 중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산유국의 메이저 그 국영석유 회사들입니다. 자체의 이제 필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산유국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국영기업이었다가 이제 다 민간으로 된 것들 대부분 그런 기업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석유 사업의 특징은 경쟁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정말 아주 그 메이저들이 봤을 때 웃기지도 않은 LG가 경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회사에게 뭐 글로벌 메디어 안에 들어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라는 거. 그래서 좀 또 다른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국내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 좀 오퍼레이팅십을 통해 가지고 좀 경량을 쌓는 것이 좀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국내에 탐사할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좀 동해안 쪽 이야기 하시겠지만 그건 좀 걔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민간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좀 살아남는 회사들은 대부분 보면 정부의 도움이 많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문제가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수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세제 지원 같은 거라든가 좀 방향을 좀 달리게 해서라도 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경쟁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절실한 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신원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일괄적이고 그리고 조용하고 이제 그런 식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경영진의 그 단기간의 안목이 아닌 장기간의 안목으로 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화를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규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실제 현업에서 일하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냐면은 저희는 SK를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경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외에 나가서 네트워크도 사업하는 측도 많이 다르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규모 자체도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메이저들이라든가 메이저가 아닌 작은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파트너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사업에 있어서의 그 리스크를 쉐어링할 파트너 그리고 수익을 향후에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할 파트너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뭐 여기 협회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협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민간기업들은 좀 그래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은 국정조합과 별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어려운 아니고 현재 유가가 좀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의 지금 성장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어 나가기 위한 이 고비를 잘 넘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5분 토론자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플로어에서 경청하고 계셨던 분들께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습니다. 듣고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발표자에게 방금까지 들은 토론에 대해서 각자 한 3분씩 정도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인하대학교 신현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 사실 없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제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바람을 많이 타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러려면 차라리 장기 집권을 해서 한 20, 30년 하는 것도 자원 개발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보면 인기 있는 과 없는 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인기 있을 때 많이 가는데 사실은 이게 석유 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에서 한 4, 5년 숨어 있다 보면 그 뒤에 이제 뜨는 학과들이 그 산업이 있으면 잘 런칭이 돼서 뭐 취업도 잘 되고 자기 실력도 발휘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석유공사를 다니다가 IMF 때 이제 그만두고 그때 아무도 안 하던 이제 오일 샌드를 하러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유가가 15불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2004년도 되니까 한 35불 막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석유공사 다니는 사람이 쉘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그 메이저 회사들이 그 R&D를 많이 확충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불, 50불 올라가면서 인력이 모자르니까 임금도 전에보다는 막 7, 80% 막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들이 개인도 이렇게 자기 삶을 디자인을 하는데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그거를 단기간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많은 관심도 갖고 미비한 제도는 좀 보완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람인 것 같아요. 제도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실천을 하면 사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뭐 하다가 사고 나고 하면은 얻어맞고 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경향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그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사분들도 가끔 만나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가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일단 시작을 해서 합심을 하고 그걸 이제 주변에 몰라서 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자리가 있으면 좀 이런 사업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특성을 좀 얘기들 좀 하시고 해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극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몇 년 전에 그 80을 훌쩍 넘으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동시에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뭘 안다고 폼 잡으면서 스페큘레이션 해가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겠다고 막 사고 팔고 막 해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적립식을 하셨어요. 결과는 저는 쫄딱 망하고 저희 아버지는 비교적 괜찮은 수익을 올리시고 나므로 경제학 공부 괜히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보성 팀장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사실은 유가에 대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쌀 때 사고 비쌀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타임 스페큘레이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마 이것도 훗날 돌아가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지속적인 투자를 하라는 게 결국은 주식 투자로만 하면 적립식 투자 같은 것식으로 계속적으로 석유개발 투자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모아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막 들쑥날쑥한 이와 같은
투자의 행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고 시정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책이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정호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교과서의 그 레슨 1의 제목이 The Show Must Go On이었어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그 레슨 1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정호진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비즈니스는 계속되어야 된다. 비즈니스 must go on. 여기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렇지 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지난 5년여 동안 쌓아놓던 뭐 여러 가지 그 역량들, 뭐 인력, 네트워크, 경험 미천하지만 이런 것을 계속 디벨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국정조사는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가 거의 중단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발표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가 지금 공기업이 주도하는 석유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석유 개발 사업은 첫째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간다. 둘째 매우 위험한 사업이다. 그리고 셋째 리턴은 장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 따라서 공기업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기업이 하기에 좀 부족한 오히려 그 나쁜 그런 환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5년마다 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이제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아까 서보성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 의지가 있는 그리고 이 롱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가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그리고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석유 정유업 포함해서요, 석유 화학 산업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나는 구조적으로 다른 산유국들이 정유업에 뛰어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구조 조정의 결과라고 봐지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그냥 저유가의 문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공기업, 그다음에 상류, 하류 할 것 없이 갖다 하나의 큰 묶음에다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대한 재평가를 우선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기업에서 사장님들하고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 올릴 수 있는 거는 그 UCLA의 그 리버사이드 캠퍼스에 있는 디피트라는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 기술을 이분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정부가 주도를 하는 정부 주도형 기술이 있고, 기업 주도형 기술, 그다음에 그 개인 주도형 기술로 이렇게 3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어디에 적절하게 그 디벨롭을 해야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가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요새 그 잘 나가는 IT 그게 과연 정부가 할 거냐 아니면 기업이 할 거냐 개인이 할 거냐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그 석유 개발 기술, 이 기술 개발을 과연 누가 주도를 해서 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거를 기업이 주도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라 그러면은 민간 기업이 전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리드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IT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맨 처음에
민간 기업이 시작한 게 아니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주도를 해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이 이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데 우리 민간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기술 개발도 앞으로는 이제 정부가 좀 주도를 하고 기술 인력 양성도 정부가 좀 주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간 기업은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주도형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좀 뭐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20년 전에 통신 처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해 주셨고 토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니까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걸 우리 경제에 쓰자 이렇게 이제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쓰기만 한다면 결국 국제에너지 시장 가격 변동에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개발한 걸 가져오지 않더라고가 아니라 사실 가져올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갖고 오던 패턴이 있는데 다른 패턴의 물건을 가져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서 갖고 온다는 건 대단히 난센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면에서 해칭을 하는 면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도 자원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우리가 너무 에너지 안보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다운스트림만 하면 국제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올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공급을 하는 자원을 개발하는 걸 전혀 모르고 수입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갖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밸런스되어 있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어떤 위치를 못 갖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에너지를 구입을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사오기 위해서는 만들 줄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후방 연관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그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넘버1을 달리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선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자원을 개발하는 배를 만들고자 하고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자원을 개발하는 수준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뭐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의 아랫부분인 헐은 세계에서 대학원생이 만드는데 배 윗부분인 탑은 이제 유치원생이 만들거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트나 조선이나 뭐 소재나 이 다양한 어떤 산업 모두 다가 에너지 자원 개발로부터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자원 개발을 늦었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은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더스트리 모두 다가 자원을 생산하고 거래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팻이 있다면 잘라내야 될 것이고 레이오프도 해야 될 것이고 M&A도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아마 국가가 주던 서브시디는 대부분 다 이 기회에 잘라야 된다는 게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도 이번 이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적응하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경험도 없고 인력도 잘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전문성도 없고 금융도 미비하고 관련된 에너지 관련 어떤 개발을 하는 서비스도 잘 돼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어떤 사람이 뭐 웃기는 얘기로 조기 축구단 끌고 가서 월드컵 나갔다가 깨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투자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으면 돈은 못 벌었더라도 배우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짧은 해외자원 개발의 어떤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마냥 기다려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가리되 이런 어떤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혹은 정쟁을 하기 위한 어떤 툴이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모든 이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주문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